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중보건 저희 심화 이론 들어갈 차례고요. 지난주까지가 기본 이론이 쭉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들어가는 공중보건학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갈 거고, 사실 기본 이론에서 뭐 내용을 빼고 간 건 없어요. 기본 내용은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추가돼서 심화에서 강조될 부분들이 어디에서 최근 기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는지, 특히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출제됐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출제되는 걸 보면은 최근에 와서도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돼요. 전체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한 70%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정도가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 한 20%는 잘 출제되지 않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법규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짚어드리면서 갈 거고, 각 챕터별로 해당하는 법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법규 내용들을 모두 짚으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가장 뒤에 보면은 법규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제가 거기 해당하는 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자, 법이 굉장히 공부하기가 난해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난해하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법과 관련된 것은 제가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공중보건 심화 이론이 모두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나 뭐 새로운 내용들을 접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봤던 내용이지 찾기 힘들 때 있어요. 저희 교재 가장 뒷페이지에 보면은 색인 목록이 있으니까 색인 목록 참고해서 해당 내용들 찾아가면서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중보건 1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공중보건 총론에서 공중보건학의 개념이에요. 도대체 공중보건학이란 어떤 학문이냐,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건데,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제1장하고 바로 아래 보면은 관계법규 해서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보건의료 기본법, 법이 명시가 되어 있죠. 요 해당 법률들을 같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실게요. 공중보건학에 대한 정의,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가장 처음에 봤던 내용들이었죠. 조금 이제 2달 정도 됐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텐데, 공중보건학에 대한 정의는 이제 보건이라는 개념이 발달하면서 1920년에 미국의 예일대학의 교수였어요. 윈슬로우 교수가 정의를 했고요. 이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가 지금까지 가장 고전적인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쓰여지고 있죠. 보시면 공중보건학이란 누가 노력을 하느냐?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돼요.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질병을 예방하고, 동그라미 2번, 수명을 연장시키며, 동그라미 3번 해주시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그래서 기술이자 과학이다. 기술과 과학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우리가 보건행정을 볼 때도 보건행정의 특성에 기술성, 과학성, 이런 특성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결국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과 과학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환경위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전염병 관리,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조직화, 마지막으로 사회제도의 발전, 이렇게 5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아래 보시면 WHO에서도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환경위생의 개선, 그리고 전염병 예방, 개인위생의 원리에 기초를 둔 위생교육, 그리고 질병 조기 진단, 또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 업무의 조직화, 그리고 사회기구의 발전, 자,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2번 생명을 연장하며 3번 건강과 인간적 능률의 증진을 꾀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약간의 어법, 문법의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지 윈슬로우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죠. 자, 이렇게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중보건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누구냐?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하죠. 자,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8년도 경기지역 의료기술직 문제에서도 이 윈슬로우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쉽게 난이도 하로 출제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다음 중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재활 치료 이런 거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넣어놓고 요 세 가지를 찾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다. 마찬가지로 고전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2009년 지방직 문제에서도 공중보건 대상이 누군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범위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분야예요. 공중보건학이 어떤 분야의 연구 사업을 담고 있는지 보시면 환경 분야에서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환경보전, 오염, 산업보건 등이 있고요. 질병과 관련한 역학이나 감염병 관리, 질병 관리, 만성질병 관리, 또 보건 관리 분야에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인구 보건, 보건 통계, 보건 영양, 보건 교육, 모자 보건, 학교 보건, 노인 보건, 정신 보건, 응급 의료. 자, 이거 쭉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관련 모든 분야를 모두 합쳐놓은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각각의 분야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역학, 만성질병관리 각각이 다 하나의 과목, 하나의 학문들이에요. 근데 이 많은 학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은 함축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유사 학문들이에요. 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유사한 학문들로 보시면 공중위생학이나 예방의학 또는 지역사회 보건학이나 지역사회 의학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예방의학이라는 거죠. 예방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학과의 차이가 이거죠. 예방의학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개인이나 가족이에요. 하지만 공중보건은 그 대상이 지역사회 주민이다. 밑으로 내려와서 공중보건학, 예방의학 그리고 임상의학을 비교하고 있는데 대상을 보시면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집단,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이죠. 임상의학은 환자가 되겠고 목표를 보시면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은 그 목표가 같아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면을 연장시키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연구 방법 혹은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학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해요. 역학 연구, 보건 통계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요구도 파악, 특성, 지원 파악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해야 하고요. 예방의학은 역학적인 연구 그리고 통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질병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자 하죠. 그래서 좀 더 연구 방법이 구체적이죠. 예방의학은 공중보건학보다 연구 방법이 좀 더 구체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공중보건은 그 문제를 진단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나 규제 어떤 보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예방의학은 예방의료 서비스라고 하죠. 1차, 2차, 3차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에 내려와서 공중보건의 3대 원칙이라고 WHO가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3대 원칙, 뭐 3대 기본 이념 이런 것들은 문제로 출제하기 가장 수월한 아이들이죠. 2009년 서울시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3대 핵심 원칙을 보시면 첫 번째 참여.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사업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그 보건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다음에 형평 혹은 평등이라고 해서 보건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죠. 인간의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형평성 제고를 중요시하죠. 특히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의료, 건강의 격차가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협동이라고 하면요. 공중보건은 단순히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 간의 협동,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도 들어야 한다. 협동.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3가지 3대 원칙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밑에 포인트 테스트로 간단하게 있는데 공중보건학이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주민이고 핵심 원칙은 참여, 형평, 협동이다. 이런 것들 제가 포인트 테스트로 넣어둔 내용들이요.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실 만한 내용들인데 이 간단한 내용들이 쉬운 문제로 가장 잘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죠. 다음에 넘어가서 19페이지의 공중보건학의 역사 보시면 발달 과정부터 대략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역사 내용이 여러분 생각보다 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역사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흐름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다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언제 누구 이거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역사 이야기의 흐름, 결국 그 무언가 이념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무언가 개발을 하고 할 때, 발명을 할 때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우리 여기 보시기 전에 한 번 다 했으니까 2008년 서울시 문제였어요. 공중보건학의 역사적 인물 기여 내용이 상호 관련이 없는 것, 잘못 연결된 것을 찾으래요. 에드윈 체딕 영국에서 최초로 위생보고서를 썼다. 존 스노우 영국에서 콜레라 전파 경로에 대해서 입증을 했다. 코흐 독일이고 결핵균을 발견했다. 패튼 쿠퍼 독일이고요. 실험 위생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포트 영국에서 최초로 사망표를 작성했다. 뭐가 답일까요? 보통은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5번 또 다른 거. 맞아? 맞아요.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게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는 이유는 아직 공부를 다 안 해서 그래. 근데 공부 다 하고 나면은 제일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자, 에드윈 체딕 하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죠. 제가 쭉 통계적으로 이렇게 출제된 거를 봤을 때 역사 문제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거론이 가장 많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에드윈 체딕. 왜? 공중보건법, 공중보건의 사상을 싹트게 했던 시발점이 됐던 게 이 사람이거든요. 에드윈 체딕이 뭐 했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의 너무 열악한 위생 상태에 대해서 열병 보고서를 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거기에서 영국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를 쓰고 그걸로 인해서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던 역사적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존 스노우 하면은 콜레라 전파 경로 스판 맵 찍어서 했던 거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던 내용이고 웬만한 균은 다 코흐가 발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패튼 쿠퍼 하면은 이 동시대 사람인데 어때요? 이 코흐나 파스테르는 특정 병인 논자,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야 했는데
페텐 쿠퍼는 환경 위생이 중요해. 위생이 중요해. 환경이 중요해. 그래서 이 코가 배양시켰던 콜레라균을 마셔버렸다 그랬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포트는 누구였어요? 포트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중보건 역사에서 보지 않았고 산업보건에서 할 때 했는데 최초의 직업성 암, 음낭암, 그때 산업혁명 시기에 굴뚝청소부 아이들 음낭암 걸린 거 발견했던 의사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문제 못 풀어도 돼요. 다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문제가 2013년 경기도 문제였어요. 이제 주로 한 90%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방금 전에 봤던 거나 혹은 한 4가지 시대순으로 나열해 놓고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뭐예요 답이? 이건 국어를 잘해야 돼. 그쵸. 국어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문제 풀면서 보세요. 특정 병인론자, 단일 병인론, 파스테르 이렇게 찾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거기에 대하여 위생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공부할 때 단순히 교재만 보면서 자, 페텐 쿠퍼에 대한 지식이 없어. 페텐 쿠퍼 위생학 교실. 단순히 이렇게 단순 암기로 가게 되면은 못 찾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굉장히 쉬운 거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잘 모르면 오히려 문제 풀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역사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게 조금 더 쉽게 문제 풀 수 있게 해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어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지금 했던 내용들 저거 도대체 뭔 소리야? 상관없어요. 지금 다시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 문제들 간단하게 보고 자, 보실게요. 19페이지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역사와 관련된 게 나오면 계속 물어보죠. 먼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고대기 언제부터 언제? 기원전부터 500년까지. 다음이 중세기. 중세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중세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암흑과 같은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15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우리 이 인류의 역사가 암흑기를 보냈어요. 중세기에. 그 다음에 근세기 혹은 여명기 또는 그렇죠. 요람기. 언제예요? 1500년부터 1850년. 그리고 근대기 또는 뭐라고 해요? 황립기라고 했죠? 언제예요? 부터 1900년까지. 다 외웠어. 저절로 암기가 되죠? 하도 하니까 뭐죠? 그 다음 마지막에 현대기 또는 현대기는 뭐라 그래요? 발전기. 확립하고 난 다음에 발전을 시킨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고대기, 여명기, 현대, 발전기, 확립기 이런 식으로 섞어놓고 순서 찾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1900년 이후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막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돼요. 고대기 하면은 이집트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300 막 이런 거 영화 본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들. 자, 이때 되면은 뭐 위생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고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의학의 아버지 하면은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에서 장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설이라는 게 뭐예요? 장기설.
환경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나쁜 공기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했던 게 장기설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질병의 중요한 이제 원인으로 간주를 했었고, 장기설과 함께 사체액설. 고대기에서 나오는 얘기, 고대기에서 보기가 출제가 되면 99% 이거예요. 요 정도. 그 다음, 고대기에서 넘어가서 중세기로 가면은 중세 암흑기, 이때는 어때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신이 중심이었던 시기였고, 이때는 그래서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와 관련돼서도 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가장 큰 사건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던 시기가 중세기예요. 예를 들면 메카 순례. 모하마드 사망 이후에 메카 성지 순례가 있었고요. 성지 순례 때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또 대륙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하면서 다 밀고 내려오면서 패스트가 유행하고 다양한 전염병이 만연했던 시기가 인구 이동과 함께 전염병이 만연했던 시기예요. 왜 그런지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왜 이렇게 인구 이동이 전염병을 유행시키게 됐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풍토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 질병이 유행하고 돌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나름의 면역이 생겨 있어요. 면역력이 생겨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 질병이 없단 말이야.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 병원체에 노출이 됐을 때는 유행하게 되는 거죠. 질병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의 이동이 전염병을 유행시키게 됐고요. 전염병이 쭉 유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특히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과 함께 페스트가 유럽 전체에 유행을 했을 때 페스트, 흑사병이라고도 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해서 죽고 우리 영화 중에 특히 중세시대 영화 보면은 이 페스트 유행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무슨 누구 나온 영화 페스트의 원인을 무슨 악마 막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악마 잡는 사냥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서 어디에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 새로 온 사람이 오고 나서 우리 동네에 그 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와서 전염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생겼어요? 검역이 생겼어요. 최초의 검역제도, 검역법. 그래서 1383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검역법이 제정이 되고 검역소가 설치가 됐던 시기. 자, 그렇게 해서 암흑기, 진짜 암흑과 같았던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예혁명이 일어나죠.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래서 이 과거 중세기까지의 그림을 보면은 그 예술품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신이었죠. 아폴로, 헤라스 이런 거. 다 신이었는데 근세기로 넘어오면서 예술작품들이 다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문예혁명 속에서 문화만 싹텄냐? 아니죠. 과학, 기술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문예혁명이 있으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농촌에서 소작농으로 농사 짓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대지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양모 산업을 해요. 그러면서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 소작농들이 갈 데가 없어서 유랑민이 됐는데 도시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공장이 많아지니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다 도시로 몰려와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면서 굉장히 열악한. 그래서 우리 영화 이제 그때 보면 예를 들어 삼총사라던가 혹은 레미제라블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서민들의 삶이 어때요? 썩은 토마토, 시궁창, 지저분한 환경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생겨요. 특히 노동자 집단의 건강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겠구나 라는 사상이 싹트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완성된 게 아니라 이 근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공중보건이 딱 이게 아니죠. 산업혁명하고 이제 할 거 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근세기 끝나갈 무렵 1848년 정도 돼서야 공중보건 사상이 싹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근대기로 넘어와요. 근대기로 넘어왔더니 과학이 더 발달해. 쭉 발달해서 이제는 어때요? 막 현미경도 발견하고 현미경을 발견하고 나니까 세균도 발견하고 뭐도 발견하고. 그래서 세균이 발견이 되면서 특정 병인론기가 되죠. 이 시기가. 그러면서 공중보건학 사상이 싹 트다가 이때 와서는요. 공중보건보다는 뭐가 더 중시돼요? 개인위생. 예방의학의 사상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위생 혹은 그리고 예방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현대기로 넘어와서 발전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감염병, 자, 백신 혹은 항생제 이런 게 다 개발이 되고 나니까 급성기 질환들이 거의 소멸이 되어 가면서 만성 질환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가 없고, 또 인구의 수명도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게 의료비가 상승이 되면서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1차 보건의료라던가 혹은 포괄적 보건의료, 그 건강 증진, 그래서 현대기 와서는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상이죠. 신공중보건 하면은 이제는 단순 그 인간의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유전, 보건의료 제도가 건강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더라. 그 중에서도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런 사상까지 오게 됐죠. 전체적인 이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막 나왔는데 보기에 자 사체액설, 검역소 설치, 라마찌니의 산업보건, 그리고 코흐의 결핵균 발견 이런 것들을 섞어놓고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몇 년이지?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 그렇지, 이때쯤에 뭘 발견했고, 흐름대로 가시면은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19페이지. 자, 고대기 장기설이 가장 키워드다라고 했고요. 중세기 암흑기 전염병이 유행이 되면서 검역이 시작이 됐고, 근세기 여명기 혹은 요란기라고 했어요. 산업혁명과 함께 공중보건 사상이 시작됐다. 근대기에 와서는요, 확립이 됐다. 뭔가 의학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지는데 세균 학살기, 미생물 병인론기라고도 하고, 현대기에 와서는 사회보장제도도 발전하게 됐죠. 각각의 시대별로 보시면 발전 내용 먼저 고대기예요. 고대 이집트를 봤을 때 이집트에는 급수 배수 시설, 우리가 고대기부터 해서 쭉 보면요, 각 국가의 그 상수 시설,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들이 완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건강에 그만큼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또 시체에 대한 매장 제도나 가옥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들, 신체 섭생법 등을 시행을 했고요. 이집트와 그리스 사이에 하나 추가를 더해서 보면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가 있었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함무라비 법전.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을 찾는 문제 중에서 보기로 한번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대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함무라비 법전은 그 인류에서 최초의 성문법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어떤 법, 규칙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의사, 간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면 손목을 절단한다 라는 그런 법 조항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보건학에서 거론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면요, 상수, 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 제도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질병의 원인을 환경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론을 장기설 혹은 악기설이라고도 해요.
나쁜 공기가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염된 공기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나쁜 아리아 공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나쁜 공기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전염병에 대해서도. 사체액설 하면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렇게 4개의 체액으로 인간의 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둘 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인데 얘네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나쁜 공기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장기설에 의해서 질병이 걸린다라는 것은 그 나쁜 공기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4개의 체액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로마로 넘어가면 그리스의 의학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마 시대에는 상수도 하수도뿐만 아니라 공중 목욕탕 시설도 있었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갈레누스 혹은 갈렌이라고도 하고요. 갈레누스라고도 하는데 히포크라테스의 그 학설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장기설을 주장을 했었고, 또 최초로 위생이라는 하이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 하이젠 위생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위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중세기로 넘어가면 중세기는 기독교 중심의 시대였다라고 했어요. 비위생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학적으로도 좋지 않았고요. 또 나병, 콜레라, 페스트 이런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만연했고 교회가 그 치유의 역할을 담당을 했었다. 의사는 질병이 걸렸을 때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국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공중보건학적 사건을 보시면 6세기에서 7세기 모하메드 사망 이후에 그 출생지로 메카 순례, 성지 순례하는 거죠. 메카 성지 순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인구가 성지 순례를 위해서 인구가 대이동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콜레라가 또 대유행했던 시기. 13세기에는 십자군 원정과 함께 나병, 콜레라가 유행을 했고요. 이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제 뭔가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얀색 의복을 입히고 발목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울 소리가 나면은 문을 닫아버리고, 자, 이러한 것이 결국은 지금의 격리와 비슷한 개념이 되겠고, 그걸 통해서 거의 16세기경에 한센병, 나병이 거의 사라지게 됐죠. 14세기로 들어가면은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과 함께 유럽 전역에 페스트가 대유행했던 시기. 그래서 이 페스트의 대유행이 이 시기에 검역소 설치에 영향을 주게 되죠. 1347년부터 48년 이 시기에 이제 굉장한 유행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역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검역이 유래가 돼서 시작이 된 거고, 1383년에는 프랑스 마리스에 의해서 이러한 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역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검역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5세기에서 16세기 매독, 결핵 등이 유행을 했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활동 보시면 길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길드에서는 그 도시에서의 전염병 예방이라던가 환경위생 감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진료시설은 요양소 정도에 불과했으며 교회에 의해서 주로 설립이 되다가 중세 후기에 길드가 병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근세기로 넘어가면 여명기, 요람기라고도 하고, 지금 교재에 500년으로 오타가 나 있는데 1500년부터 1850년이니까 수정을 해주시고, 시기적인 특징 보시면 문예부흥, 르네상스로 인해서 근대 과학기술의 태동이 있었고, 또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산업혁명과 함께 연소자, 또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죠. 또 인간의 건강이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결국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던 시기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업적 제도를 보시면
얀센 최초의 현미경을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얀센이 발견했던 현미경은 그냥 확대경 정도, 한 9배율 정도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냥 안경 렌즈, 얀센이라는 학자의 아빠가 안경 가게? 공장 뭐 그런 거에서 그 렌즈 가지고 돌면서 이제 이렇게 대봤더니 또 크게 보이고 그런 정도였고, 프라카스트로라는 학자, 이탈리아 학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본 적은 없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전염병을 일으킨다 라고 주장을 했던 학자. 그 다음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레베누크가 최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을 제작을 해요. 200에서 250배율 정도 되는 현미경을 제작을 했고요. 이 현미경을 통해서 뭐 시궁창물이라던가 손톱이라던가 혈액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냈었죠. 레베누크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을 했죠. 다음에 라마치니는 별표 하나 해주세요. 저희 존 그란트를 제가 거론을 안 하고 갔네요. 니은에 존 그란트 하면은 최초의 보건 통계예요. 인구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최초의 수량적 분석을 했던 학자가 존 그란트. 근세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라마치니 가서, 라마치니는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발간을 했죠. 노동자 질병론이라는 저서를 발간을 하면서 52가지 질병에 대해서 기술을 했어요. 라마치니는 공중보건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산업보건에서도 거론이 되는 학자죠. 그 다양한 직업들이 질병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사가 진료를 볼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교육을 했어요. 다음 J.P. 프랑크, 요한 피터 프랑크는 독일의 의사경찰 체계라는 저서를 12권의 책을 발간하는데 이게 최초의 보건학 최초의 저서예요. 공중보건 최초의 저서다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프랑크도 마찬가지로 매치하는 문제, 그 학자와 공중보건학적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혹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의 보기로 자주 거론이 되는 케이스예요. 보건학 최초의 저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프랭크에서의 의사경찰 체계라는 것은 의사를 경찰처럼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업무를 하듯이 의사가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막 식민 국가들을 가지고 있고 제국주의 시대였고 그랬는데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를 할 때 그 나라 국민의 건강을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통치를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보건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던 학자고요. 다음에 제너 우두 종두법. 그래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우두 종두법. 소의 두창 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된 거죠. 예방법을. 에드윈 체딕 하면요. 자, 별표 몇 개 해주시고 별표 한 3개 해주실게요. 공중보건 역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학자. 에드윈 체딕은 열병 환자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자꾸 열병이 나는 거예요. 자꾸 열이 나고 쓰러져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가서 조사를 하고 피버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그걸 보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공중위생 감독 및 각종 위생조사를 위한 보건정책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자,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서 영국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842년이었어요. 자,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에서 그 조사 내용을 보고 우리 영국의 노동자들의 위생상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그래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죠. 1848년에. 그리고 공중보건국과 지방보건국이 설치가 됐다.
다음 필리핀의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였어요. 정신병 환자의 처우 개선을 주장을 했고요. 이때까지 정신질환자들을 약간 범죄자 취급하면서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고 감금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질병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 정신질환자들을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켰던 의사가 필리핀의 다음에 레뮤엘 쉐턱 하면요. 미국에서 보건 분야의 지침서를 제시했던 매사추세츠 위생위원회 보고서를 제작했던 사람이 쉐턱이에요. 자, 다음 근대기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 예로 제가 문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 있었죠? 포트라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근세기로 보시면 되고요. 포트. 그래서 포트라는 사람도 산업의사예요. 산업의사. 이때가 한 1775년 5년 정도고 마찬가지로 산업혁명과 함께 공장에 굴뚝이 있었어요. 다들 굴뚝이 있었고 굴뚝에 먼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검댕이. 이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수 있는 기구는 없고 어른은 너무 커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도 다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10세 미만의 그 어린 아이들이 여기 조그마니까 굴뚝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굴뚝 청소부로 일을 해요. 근데 이 포트라는 의사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음낭암에 걸리는 거예요. 음낭암에 걸린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굴뚝 청소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최초로 직업성 암인 음낭암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의사가 포트예요. 그래서 한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위치상으로는 뭐 제너의 우주종두법 거기 앞쯤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한 피터 프랭크 그 다음쯤에 넣어주시면은 흐름상 맞을 것 같아요. 다음 근대기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죠. 근세기와 근대기. 근세기와 근대기. 근대기가 먼저인가 근세기가 먼저인가 이거 헷갈려 하시지 말라고 제가 중세,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요렇게 해서 중세 다음에 근세고요. 그 현대 바로 앞에 근대예요. 그러니까 대끼리 붙고 새끼리 붙으면 되겠죠. 안 헷갈리고 나누는 연도가 1850년이에요. 여길 중심으로 가장 끝에 공중보건학 사상이 싹 텄으니까 공중보건국 공중보건법 제정이 끝이에요. 이 시기에 끝.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때부터는 무슨 얘기가 주로 나오냐? 세균 발견한 거. 그리고 우리 근대기로 넘어가서 봅시다. 근대기는 세균 학설기 그리고 미생물 병인론기라고 하죠. 공중보건학적 업적에서 존 스노우에도 밑줄 만만치 않게 많이 거론되는 학자 존 스노우. 존 스노우는 공중보건학 역사뿐만 아니라 역학의 역사, 역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최초의 기술역학을 시행했던 사람이고요. 영국의 왕실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국 왕실 의사고, 자, 이때까지는 아직 병원균, 현미경을 이미 레베누크가 1700년대에 현미경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지지가 않아. 레베누크 사망 이후에 제자가 없었어요. 레베누크는. 그래서 이후에 이 기술이 다 중단이 됐다가 훨씬 더 이제 근대기 넘어와서야 다시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콜레라 원인균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영국 왕실의 그 여왕이 존 스노우를 보내죠. 당신이 가서 조사해봐라.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게 뭐였냐? 물이었어요. 같은 상수도. 같은 식수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질병에 걸리더라. 그래서 그 식수 공급을 중단을 해봤더니 어때요? 질병이 줄어들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한 사람이 존 스노우. 그래서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로 전염병 감염설, 뭔가 전염병이 감염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최초의 기술 역학을 시행했다. 근대기 가장 처음이에요. 1855년이고 윌리엄 레스본 하면은 최초의 방문 간호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건소 제도의 효시가 됐고요. 다음에 패튼 쿠퍼도 밑줄 그어주시고 패튼 쿠퍼도 많이 거론이 되죠. 패튼 쿠퍼 하면은 독일의 위생학자로 환경위생학을 확립했다. 실험위생, 환경위생 이런 단어들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뮌헨대학에서 위생학 강좌를 개설을 했고요. 실험위생학의 기초를 확립을 했어요. 자, 이 패튼 쿠퍼라는 학자는 밑에 파스테르와 코우를 보고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파스테르 밑으로 내려와서 파스테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온살균법, 파스테르 우유, 저온살균법을 개발한 사람이죠. 파스테르 프랑스 학자였고요. 근대 의학의 창시자이자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 병인론자. 그래서 어떤 특정 병원균, 원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닭콜레라균 발견하고요. 광견병에 대한 항혈청을 발견하고 또 저온살균법도 개발을 했죠. 그 다음에 코흐 보시면 미음에 코흐는 독일의 학자로 탄저균, 파상풍균, 결핵균, 콜레라균 등등등을 발견을 해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코우가 한 20살 정도 어릴 거예요. 차이가 나고 패튼 쿠퍼랑 파스테르가 약간 비슷한 연령대고요.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발견들을 해 가는데 파스테르, 코우가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 병인론자라면은 패튼 쿠퍼는 환경 위생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위생을 강조했다. 그래서 파스테르와 코우가 주장했던 건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이야. 그 병원균이 몸에 들어가서 그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그래서 병원균만 제거하면 돼 라고 주장을 했다라면 패튼 쿠퍼는 어때요? 단순히 병원균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거야. 환경을 개선을 해야 돼. 환경 위생이 중요해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흐가 콜레라균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서 균을 배양을 해요. 왜 코흐에 가설 검증,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이나 그런 데 배웠을 거예요. 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균이 배출이 돼야 되고 그 배출된 균이 배양이 돼야 되고 배양된 균을 다시 주입하면 같은 질병이 발병해야 되고 그런 거. 그게 콜레라균으로 한 건데 그 패튼 쿠퍼는 환경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코우가 배양시켰던 그 콜레라균을 마셔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문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만큼 환경 위생을 강조했던 학자다라는 거. 다음에 비읍으로 갈게요. 22페이지 비읍의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하면 독일의 재상이었어요. 1800년대 독일의 재상이었고요. 1883년에 최초로 근로자 질병보호법, 노동자 질병보호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창시자다라고 하죠. 사회보험의 창시자다.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공중보건 안에서도 보건행정 챕터, 사회보장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볼 건데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험, 그 이름이 노동자 질병보호법이죠. 이걸 제정을 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국가가 막 발전해 나가는데 그만큼 노동자들의 건강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보호하고 개선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다라는 것까지 보시면서 근대기를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현대기 내용 보실게요.